15살의 카라는 2002년 6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 위치한 가장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와 함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호수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친구가 집을 나서기 전에 마당에 있는 꽃에 물을 줘야 한다고 했고 카라가 자진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친구는 샤워를 하며 집을 나설 준비를 했죠. 그래서 카라가 마당에서 혼자 꽃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집 앞에 주차를 하고 마당으로 걸어오더니 한 손에 팜플렛을 들고 집에 부모님이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판매할 잡지가 있다고 했죠. 카라가 이 집은 친구 집이며 부모님은 안 계신다고 대답하자 그 남자는 팜플렛만 주고 가겠다고 카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그 남자가 목 쪽에 총을 겨누었고 소리 지르면 바로 쏴서 죽이겠다고 협박했죠. 그 남자는 카라를 차 쪽으로 서서히 끌고 갔고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차 안에는 커다란 플라스틱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고 납치범은 카라에게 그 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했죠. 너무 무서웠던 카라는 납치범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느슨하게 덮여진 플라스틱 박스 속에 들어간 카라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자신이 생존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박스 안에 있는 동안 차가 어디로 가는지 최대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플라스틱 박스에 적혀있는 일련 번호를 외우기도 했죠. 납치범은 약 10분 정도 차를 운전하다가 멈춰 세운 다음 카라의 손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다시 운전을 해서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고는 카라가 들어있는 박스를 차에서 꺼낸 다음 질질 끌어서 집에 데리고 들어갔죠. 그는 카라를 박스에서 나오게 한 뒤 집 안에서 혹시 소리 지르거나 무슨 짓을 벌이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납치범의 집에 들어선 그녀는 그때부터 최대한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 안에는 도마뱀, 기니피그 등의 작은 동물을 키우는 것과 냉장고에 붙어있는 각종 우편물들을 보려고 노력했죠. 납치범의 집에 감금된 지 약 8시간쯤 되었을 때 그는 카라의 실종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TV를 켰는데요. 실종 관련된 뉴스가 아무것도 뜨지 않은 것을 보고 그는 카라에게 널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를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 여기서 풀려나면 앞으로 영원히 강간당한 소녀로 알려질 거라고 겁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납치범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디즈니 월드에서 휴가를 잘 보내고 있는지 묻기도 했죠. 카라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면서 최대한 납치범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납치범은 앞으로 이 집에서 며칠간 있어야 하니까 카라에게 식사를 하겠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카라는 먹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고 대신에 널 위해서 뭘 해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납치범이 카라에게 부엌 청소를 시켰죠. 그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고 부엌을 정리하면서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어져 있는 치과 기록과 각종 서류들을 읽으면서 치과 의사의 이름을 외워두었습니다. 또한 집에 있는 머리빗에는 빨간색 머리카락이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아내가 머리카락을 빨간색으로 염색했다는 사실도 파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납치범은 칵테일에 약을 타서 카라에게 먹인 후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한쪽 다리를 침대에 묶고 강간했습니다. 그리고는 카라의 옆에 누워서 잠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일어났는데 여전히 납치범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라는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카라의 양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최대한 소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침대 모서리에 묶여있는 발목을 풀고 몰래 침대에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맨발로 현관문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닫자마자 뛰어나갔죠. 카라는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도로 쪽으로 뛰쳐나갔고 지나가는 차에 손을 흔들어서 멈춰 세웠습니다. 차 안에는 중년의 남성과 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요. 카라는 자신이 방금 저 아파트에서 납치되었다면서 저 아파트를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죠. 다행스럽게도 히치하이킹한 차의 남자들이 그녀를 경찰서 앞에 데려다주면서 그렇게 18시간 만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카라는 경찰에게 18시간 동안 자신이 겪은 일을 진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주기 전에 경찰서까지 태워다준 남자들의 진술과 그녀의 진술을 종합해서 납치되었다고 추정되는 그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겉모습이 다 너무 비슷해 보여서 정확히 어떤 집인지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빨간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여자와 결혼했으며 도마뱀을 기르는 남자는 그 아파트에서 단 한 명밖에 없었고 부동산 관리자가 집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면서 납치범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수색 영장을 갖고 납치범의 집을 급습했을 때는 이미 그가 도망을 간 후였습니다. 범인은 리처드 에보니츠. 그는 1987년에 성기 노출을 하는 범죄를 저지른 적 있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그의 집을 수색하면서 아주 오래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둔 것을 발견합니다. 97년도 5월에 15살의 크리스틴과 12살의 케이티라는 자매가 납치를 당했고 그 후에 강에 시신이 유기된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한 신문 기사였는데요. 수사관들은 리처드 에보니츠가 이 사건의 신문 기사를 특별히 스크랩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역시 저지른 범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주변인들을 소환해서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에보니츠가 여동생에게 그동안 자신이 범죄를 많이 저질렀고 집에서 30-40분 정도 떨어진 모텔에 숨어 있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수사관들은 여동생의 진술을 확보한 뒤 바로 그 모텔을 급습했지만 그는 이미 또다시 사라진 후였죠. 하지만 이제는 범죄자의 신원을 확실히 확보했고 리처드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와 각종 정보들을 이제 자세히 알게 된 수사관은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플로리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리처드의 차를 발견하고 경찰이 그를 세웠는데요. 경찰들이 에워싸자 리처드 에보니츠는 머리에 총을 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 경찰은 그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면서 리처드 에보니츠가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차와 트렁크 내부 그리고 그의 집에서 발견된 수갑에는 3명의 소녀의 지문과 DNA가 발견되었죠. 리처드 에보니츠가 96년도에는 소피아라는 16살 소녀를 납치하고 살인했으며 97년도에는 크리스틴과 케이티 자매를 납치하고 살해한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소녀들을 주로 납치했고 강간한 뒤 살해하고 강가에 시신을 유기한 공통점이 있어서 카라가 탈출하기 전부터 이 두 사건이 연쇄살인범의 소행이라고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리처드 에보니츠의 집에서 2명의 어린 소녀의 집 주소와 설명을 적어놓은 메모가 발견되었는데요. 또 다른 범죄 대상을 계속 물색하고 있었던 증거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그가 사망하면서 리처드 에보니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그렇게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카라는 납치범 리처드 에보니츠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렇게 놀라지만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첫 범행으로 보기에는 그의 행동이 너무 차분했고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죗값을 치르지 않았고 그를 재판장에서 볼 수 없어서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라는 사건 이후 병원에서 태어난 뒤 집으로 돌아와 개인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사람들과 절대 공유하지 않았고 혼자만 간직했습니다. 납치 강간 생존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게 싫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후 카라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입학했지만 곧 형사사법 쪽으로 진로를 바꾸는데요. 어느 날 수업을 듣다가 강사가 범죄자로부터 탈출한 생존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리처드 에보니츠에게서 탈출한 카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라는 너무 깜짝 놀라서 수업이 끝난 후 강사에게 사실 그 사건의 생존자가 자신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이때 이를 계기로 자신의 생존 경험을 숨기기보다는 공유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생존한 이야기를 공유하면 그게 다른 생존자들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또 다른 납치 생존자인 엘리자베스 스마트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생존자들의 심리치료 회복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카라는 더 이상 과거의 경험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카라 로빈스는 현재는 결혼해서 2 아이를 둔 엄마가 되었으며 각종 미디어와 틱톡에 자신의 생존 경험과 트라우마 치유에 대해서 공유하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